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패스 관세사에서 관세평가를 맡고 있는 박창환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지금 초반에는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저희가 몇 달 동안 이제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분위기도 많이 풀어지긴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관세평가가 이제 개강이 제일 늦었네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과목들은 좀 공부를 하셨은 것 같고, 그리고 1차를 시험을 지금 보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동차 뭐 다양할 것 같아요, 시기는. 근데 뭐 시기가 언제든 지금 보시는 시기가 뭐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4월, 5월, 6월, 뭐 7월 뭐 이 정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시기에는 2차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 지금부터 뭐 내년에 1차를 벌써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를 준비를 하는 게 원래는 맞고, 동차를 하든 유예를 하든,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공부하시는 거는 매우 지금 잘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2025년도에 관세평가를 대비해서 OTA 시간을 한번 가볍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뭐 설명회나 이럴 때 혹시 오신 적 있나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다시 좀 천천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 OT니까 가볍게 그냥 들으세요. 막 필기 막 뭐 하고 막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우리 이제 좀 친해지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표정이 너무 얼어 있어 지금. 지금 굉장히 좀 무서워요 지금,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예, 제가 재밌게 해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번 봐볼게요. 1차를 지금 공부를 하신 분도 있으니까, 1차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관세법에서 일정한 파트에서 관세 평가라는 것을 살짝 맛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죠? 관세법 공부하셨나요? 이번에? 관세법 1차 공부하신 적 있어요? 지금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살짝 맛보시긴 하고, 그 다음 지금 요즘 어느 정도 또 보셨을 거고, 그쵸? 그래서 거기에 있는 특정한 파트를 2차에서는 딱 이렇게 띄어다가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관세법에 있는 파트 일부를 뜯어서 한 과목을 만들 정도면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이 뭐 지금 우리 학습 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관세가 되고 나서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평가의 큰 개념으로만 보면, 이거 우리 두 번 시간에 상세하게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는 수입물품의 가치, 그러니까 수입물품의 가격 있잖아요.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책정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의 관세사가 돼서 나갔을 때 실제로 해야 되는 업무가 이렇게 관세 액을 산출하는 업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관세액을 산출한다는 게, 내가 무언가 물건을 수입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를 얼마나 낼지, 이런 것들을 책정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정해낼 때 이 관세액이 그럼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과세 가격, 1차 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는 형태로 관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의 공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관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율이니까 퍼센트가 되겠죠. 퍼센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세율이 대부분의 품목이 8% 정도로 부과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뭐 의류나 이런 특수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한 뭐 13%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좀 낮아지면 5% 이런 것도 있고, 뭐 FTA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런 거 하면은 0%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의 어떤 기준값에 의해서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이 기준값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HS 코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2교시 때 우리 그 품목 분류는 개강했죠? 배우셨죠? 그래서 그 품목 분류, 즉 어떤 물건을 숫자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HS 코드를 만들 거잖아요? 그럼 그 만들어진 HS 코드에 이미 이 율들이 다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HS 코드만 결정만 잘하면, 그 과정만 잘 알아서 결정만, 숫자만 잘 해내면 여기에서는 변수가 없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관세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는 유일하게 뭐가 있으면 돼요? 가격만 잘 나오면 되네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일지를 산출해내는 것, 이게 바로 관세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달, 3달, 그리고 심화과정 계속 긴 기간 동안 계속 배우는 것이 특정한 물건의 이 가격,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는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도 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방식도 좀 달라요. 아무래도 가격을 산출해낸다고 한다는 거는 숫자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뭔가 8% HS 코드 나오는 그 문면상의 그 숫자 말고 실제로 여기서는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는 계산이 좀 나와요. 계산이.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좀 계산기도 좀 써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금액을 결정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뭐 수학적인 식을 풀 필요는 없지만 덧셈, 뺄셈, 나눗셈 이 정도는 해내는 과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이 좀 특징이 있다. 그 특징들이 다 여기 관세평가의 개념, 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세평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문제가 계속 계산을 해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무언가 어떠한 사례를 주고 사례를 판단하고 규정을 소술하는 총 이렇게 3가지의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뭐 요거는 뭐 같은 거라고 보면 총 크게 보면 2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 유형이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규정을 서술하는 것. 이 규정을 서술한다는 거는 법을 쓴다는 거예요. 법. 그래서 이 안에 디테일하게 뭐 법 시행령 뭐 이렇게 쭉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법을 우리가 암기하고 1차 때 공부했었던 그 법 있죠. 그 법을 암기한 걸 그대로 써낸다. 그 다음에 2번째, 사례를 판단한다. 이거는 계산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는 사례를 판단하는 유형이 거의 등장은 안 해요. 우리 2차 다른 과목들에서는. 근데 관세평가에서는 유일하게 좀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규정도 서술을 해야 되고 사례도 판단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근거를 정리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를 정리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이런 수험 기간을 거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명확해지네라고 느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특정한 산출물, 저는 그거를 근거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근거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기를 만들어내서 결국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집을 만들어서 이제 드린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그 근거집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주제들을 선정하면서 쭉 그 베이스를 좀 닦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 뭔가 결국은 여러분들 손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제가 자꾸 근거집이라고 부르는 그게 여러분 손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의지를 가지고 막, 나 절대 안 만들어. 막 이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도 분명히 스스로 깨달아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 방식을 좀 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OT 시간에는 요거를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영상을 보는 이 이유가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어떤 관세사의 지식, 관세적인 어떤 그 학문적인 열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슨 목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딱 거기에 타겟해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결국은 최종 시험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시험장에서 하루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날 잘 쓰기 위한 형태로만 공부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날 이제 다 쓰죠. 다 쓰고 나서 나오면서 잊어버리면 돼, 그냥. 그날 그 하루 그 순간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언제까지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뭐 합격하고 나서 실무에 나가가지고 뭐 모른다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합격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세 평가뿐만 아니라 2차 특히 뭐 1차는 사실 이제 객관식이니까 뭐 우리가 좀 힌트가 많이 있잖아요. 객관식은. 근데 2차는 주관식도 논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풀어내는 방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그러한 방식은 철저하게 기출문제에 타겟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본 이론을 이제 듣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이거를 쭉 다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 싶을 때 그때 기출문제 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때 가서 기출문제를 딱 봤는데 막상 봤는데
어라? 내가 생각했던 공부 방식이나 방향이 너무 출제 유형이랑 다르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물론 내재적으로는 쌓여 있겠지만 굉장히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하나하나씩 주제를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발현되겠구나, 그 결과값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모든 과목에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관세 평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중요한 변동이 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2차 시험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 지금도 뭐 총점은 100점으로 동일하죠. 총점으로 100점은 동일한데 예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이렇게 됐어요. 50점이라고 하는 1번 문제가 하나 크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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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0점, 이렇게 50점에서 총 100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 유형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이 50점 문제가 거의 절반이잖아요. 여기 몰빵이에요. 여기에 뭐 어떤 거래 상황이라던가 뭐 각종 함정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몰빵.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시험 80분을 보더라도 절반은 여기에 투자. 그리고 10점짜리 유형들은 뭐가 될까요? 약간은 조금 간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출제위원 중에서 뭐 자기가 직접 써보지 않은 사람들 여기다가도 뭐 미친 듯이 막 몰아넣는 사람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 예외적인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컨셉이 우리가 큰 틀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겠다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출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 이렇게 나오던 게 지금은 이렇게 나왔어요. 30점짜리 두 문제, 20점짜리 두 문제 이렇게 총 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들어가서 관세평가를 풀 때는 4문제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4문제를 잘 맞으면 합격이에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 느낌도 들죠? 4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1년을 하는 거예요. 1년, 2년, 뭐 길면 3년, 4년. 저는 4년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문제가 이렇게 유형이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예전에는 여해와 예의 편차가 컸죠. 근데 이제는 편차가 거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세무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세무사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뀐 것, 최근에 했던 것, 그 다음에 세무사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얘네들 간의 배점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들 간의 그 볼륨이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을 4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전처럼 간단한 것 조금 서술형 몇 개, 큰 거 하나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방식은 오히려 단일화 됐기 때문에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4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객관식으로는 4문제 탁탁 답 쓰고 끝난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안에 문제의 유형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1-1, 1-2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 안에 디테일은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4문제를 푸는 과정을 거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물음이나 서술 대상, 그 다음에 배점이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전에는 이랬어요. 관세평가가 우리 10년도 더 지났거든요. 출제가 되기 시작한 지. 근데 과거에는 모든 시험에서 모든 과목이 다 똑같지만 크게 그냥 하나를 던져줘요. 그래서 크게 하나를 던져주고 그 던져준 거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쓰세요. 우리 예전에 대학교, 우리 아까 4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시험도 보면은 그 교수님들 유형에 따라서 그냥 거의 뭐 날 것을 그냥 던지고 우리 보고 전체 이렇게 대학교 페이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냥 알아서 다 채워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배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 몇 점, 여기에 몇 점, 여기에 몇 점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죠. 유형이. 근데 시험이 예전에 우리 관세평가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냥 어디에 몇 점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렵지만 뭐 수출 판매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출 판매에 대해서 쓸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서 설정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연습을 잘한 사람들은 일목요연하게 논술 형태로 쫙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중구난방 아무렇게 던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편차가 너무 컸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객관적이고 또 채점도 공정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앞으로는 물음, 서술 대상, 배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뒤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텐데 완전히 구체화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번 문제에 뭐를 쓰세요 5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과 관련된 다른 주제를 아무리 쓰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점수가 아예 없어요. 딱 거기에 몇 점 이렇게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단점은 그런 거죠. 예전같이 통 문제로 던지면 내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아무거나 다 때려박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여기서 쓰라는 거, 뭐 우리 약간 1차 공부하셨으면은 뭐 위원회 구성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사실 누가 암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위원회 구성을 쓰세요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쓰면 점수고, 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쓰면 내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관세평가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최근에 트렌드가. 그래서 물음이나 서술 대상 배점이 완전히 특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특정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문제들은 그 문제 유형으로 그냥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좀 우리한테 호재,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내에 시험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되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단순 규정서술 문제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기 수년 전에는 관세평가라는 과목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땠냐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과거 우리 뭐 근현대사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옛날 이야기인데, 가장 어려운 과목, 그 다음에 꽈락만 면하면 되는 과목, 이렇게 수험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과목이었어요. 그냥 기준이 불명확하고 너무 어렵고 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기도 힘든 과목이다. 그래서 점수를 그냥 우리 40점이 꽈락이잖아요. 그래서 40점만 넘기자. 면과락. 그래서 면과락만 되면 다른 쪽에서 뭐 우리 품목분류나 관세법이나 이런 데서 점수를 좀 잘 받아서 평균을 좀 올려가지고 합격을 하자. 요런 식의 전략으로 보통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과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 사례로 나와버려요. 근데 최근에 한 3년 넘게, 한 4년, 3년 이 정도부터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규정을 서술하라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동차 준비하실 때도 제가 그래도 한번 비벼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규정을 서술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몇 년을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규정을 알면 쓰는 거고, 몇 년을 공부했어도 그 규정 아니었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명확하게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화 두기도 좀 어렵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점수를 깔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가 나오는지 바로 뒤에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단순 규정 서술이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규칙이나 고시, 세부 규정들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예전에는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서로 이제 수험생들끼리, 그 다음 수험생과 어떤 출제위원 간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약간 그런 룰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관세평가에서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메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야지, 아주 짜잘짜잘한 그냥 그 세부 말도 안 되는 그 지침 같은 규정들은,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건 아니지, 이런 것들이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그랬는데 시험 회차가 10년이 넘어가고 문제 유형이 서술형으로만 나오다, 그 논술형으로 나오다가 규정을 쓰라는 단순 서술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잘 생각을 해보면 출제원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뭐 관세법 30조 1항을 쓰세요. 못 쓴 사람이 없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쓰는 사람이 없어. 그걸 못 쓰면은 그 해는 그냥 경험하러 가신 분들이어가지고 그게 다 쓸 수 있어. 그냥 다 쓸 수 있으니 관세평가는 그럼 다 100점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별력을 두려면 어디로 가냐? 완전 말도 안 되는 세부 규정까지. 그렇게 실무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세부 규정까지도 서술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규칙이나 고시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단순 암기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준비를 해놔야 돼요. 거기서 만점은 못 받더라도 일정 점수는 획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렇게 좀 그 특징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거래 관계가 복잡화되는 것들은 뭐 최근의 트렌드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5년, 6년 전부터 이제 시작됐던 건데,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는 우리 관세 평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셀러하고 바이어가 물건을 거래했다. 그러게 보면은 어떤 물건을 거래했다.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일까? 이게 큰 틀이에요. 쉽죠? 물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있고, 어떤 물건 팔았고, 가격이 얼마냐. 근데 대신에 이 안에 가격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이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딱 주면 편한데, 회차가 진행되다 보면 기출문제 다 공개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별을 둘 수 있냐? 거래 관계를 이 큰 뼈다귀는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살을 미친 듯이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살을 막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읽다 보면은
판매자가 누구지? 갑자기? 사실은 판매자는 S라는 사람 한 명인데, 그거를 뭐 A와 특수관계가 있는 지분율이 몇 %가 있는, 막 돌려서 S는. 우리 그 비문학, 우리 수능 같은 거 보면 그것도 그러죠. 비문학도 회자가 진행되면은, 요렇게 쓸 수 있는 건 비문학이 뭐 이렇게 길어지잖아. 문학의 지문 자체가. 관세평가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뼈다귀는 동일한데 그 안에서 거래 관계만 너무 복잡하게 해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골자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자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현혹되어 있을 때 나는 그 골자만 바로 보고 핀포인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 회차가 진행될수록 그런 경향들은 계속 짙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 관세평가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유형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 예시들을 몇 개 볼게요. 지금 관세평가 그 기출문제를 풀자는 건 아니고 지금 풀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을 안 했으니까. 유형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간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문제예요. 딱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백팩을 딱 메고 시험장에 공부 1년 열심히 했어요. 시험이 딱 들어갔어. 딱 앉았어. 3교시 됐어. 답안지 딱 나왔어. 그래서 딱 폈는데 딱 나왔어. 이런 문제. 느낌 오세요? 그렇게 했을 때 딱 2023년도 작년이죠. 뭐라고 나왔냐? 다음에 거래 내용의 기초에서 가산 요소로서 운임과 보험료에 대해서 답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가산 요소 단어도 어렵고 운임 보험료 단어 다 어려워요 지금. 근데 물음에 대해서 답하시오 하고 30점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그 안에 쭉 내용인데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보세요. 물음이 3번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1번 안에 물음 1, 2, 3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점 문제지만 이미 30점 안에서 다 쪼개져 있었다. 그러니까 시점짜리가 3개가 나온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물음 3번 보면 거래 내용 3에서 보니까 수입 화주가 화물의 주인이죠. 화주가 부담하는 각 비용들의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여부를 관세 법령상의 운송 관련 비용 결정 규정에 의거하여 서술하시오. 어떻게 해라? 요런 각각의 비용들, 이 비용들을 각각 뭐해라? 과세가 되냐 안 되냐를 뭐하라? 그 운송 관련 결정 규정에 의거해서 서술하고 10점을 주겠다. 몇 점씩? 하나, 둘, 셋, 4개니까 2.5점씩 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결정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이렇게 배점을 구체화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핀포인트로 맞춰서 정확하게 서술만 해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요 4가지 비용 있죠. 요 4가지 비용. 이 4가지 비용에 대해서 뭘 쓰라 했어요? 과세 된다 안 되냐만 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거 뭐 화주가 뭔지 뭐 각각의 비용들 운임의 과세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술만 해내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쓸 방법은. 그리고 2022년도 바로 그 전년도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위 거래 내용 기초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결정 방법을 여기 봐보세요.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기술을 하되 관세법 제30조 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쓰세요. 점수 10점. 이거는 더 구체화해졌죠. 그래서 뭘 써라? 관세법 30조 3항에서 우리 1차 배웠으면 이거 아시죠? 30조 3항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나오죠. 그거를 쓰래요. 그거를 쓰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려면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겠다를 느껴야 돼요. 아, 문제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관세법 30조 3항의 규정을 서술하세요라고 나오네? 그러면 내가 오늘 돌아가서 나는 지금 관세법 30조 3항을 배웠는데 관세법 30조 3항을 쓰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떤 속도로 빠르게 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완전히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절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딱 보더라도 1차를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문제가 저렇게 나온다고?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잖아요. 진짜 솔직히 쉬워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운아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요? 예전에는 무슨 논문이 나왔어. 막 이렇게 막, 요만한 걸 막 해서 다 읽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시험 본 해에는, 저랑 같이 시험 본 그 동기 형은
아직도 그 문제를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이제 문제가 어렵다가 문제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게 트렌드라는 거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트렌드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 보장을 못해요. 당장 올해 갑자기 출제연이 획가닥 해가지고 바뀔 수 있어. 그러면 근데 아직 바뀌기 전이잖아요. 최근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년 안에 빨리 나가야 돼. 여기서 이걸 빨리 합격하고 나가야 돼. 이거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 좀 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찬스죠. 한번 보시면 단순 규정을 서술하는 유형이 증가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거의 미친 문제인데 보세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20점 줘요. 그중에서 2번 문제인데 관세법 시행령 23조 2항 1호와 2호에 근거해서 판매 주변사행 검토 수정의 영향을 판단 방법을 5가지만 쓰세요. 이거 그냥 규정 서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만 잘하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암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그 공부 방법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똑같이 규정서술 이렇게 나오죠? 봐보세요. 관세법 3조 1항 3항 1호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의 범위 및 거래에 영향 미치는 제한 등에 관해서 여기 관세법 시행령 21조, 22조를 근거 규정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행령 규정을 뭐하라? 서술하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느껴야 되죠. 준비를 내가 그러면은 완전히 규정은 거의 판박이로 쓸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정확하게 암기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제가 제시드리는 방법이 논술형 문제에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OT 시간이니까 가볍게 요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티치미 공부법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없죠? 제가 그냥 만든 거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겠죠? 제가 그냥 용어 같은 거 제가 그냥 막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1차랑 2차는 공부의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1차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번에 시험 보셨을 때 그런 게 있었죠. 내가 힌트를 얻을 만한 거리가 있어. 문제를 읽고 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암기가 안 되어 있거나 혹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뭔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골라낼 수가 있어.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시험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쓰세요.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사법고시처럼 법전을 들고 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뇌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 머리와 팔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그 내용을 팔로 그냥 써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2차는 논술형, 서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teachme라고 된다. 이거는 별말 아니고 teach 뭐예요? 가르치다. 나를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이제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몇 가지 오늘 OT가 많이 있으니까 큰 개념은 없겠지만 몇 가지 개념을 배우면 오늘부터 바로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공부 방법을. 그래서 티치미, 내가 나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죠. 오늘 앞에서 그 박창환이가 뭐라 하던데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봐야겠다 하면서 주제만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큰 소리를 말해도 나 속으로 생각하면 되죠.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죠? 그렇죠? 버스 타고 오셨어요? 둘 중에 하나 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돌아가잖아. 돌아갈 때 그때 뭐 해야 된다? 유튜브 보지 마시고 노래 듣지 마시고 설명하라고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나한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그 개념은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몇 년을 공부를 해도 시험장의 그 긴박한 상황에,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2차를 빠르게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연습을 저희가 2달 동안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거 될 수 있게 제가 훈련시킵니다. 계속 주입을 할 거예요. 오늘 설명했는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하나 방법이 있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안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2차는 이렇게 하면 되면 1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는 이렇게 하면 돼. 함정공부. 함정공부법. 이거 아세요? 함정공부법? 이것도 모르시겠죠? 제가 그냥 만든 말이니까. 이것도 이제 1차는 어떻게 되냐? 1차는 그냥 우리 4가지 과목이 있을 때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서도 제목을, 그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서 나오는 함정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후소비세법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내후소비세법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영세율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럼 영세율이라고 하면은 딱 주제를 생각하는 거야. 아, 영세율? 영세율이 뭐다? 개념 알죠? 그다음 영세율에 대해서 중요한 규정들, 개념들 여러분들 암기하고 공부했으니까 알죠? 그리고 나서 하나 밑에 뭐 해야 되냐? 이 영세율이 시험에 나올 때는 주로 어디를 함정으로 내더라. 이걸 알아야 돼. 그거는 어디에 있다? 기출문제 한 10년치 보면 다 나와있죠. 그러면은 함정이 매번 돌아가면서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영세율이라는 것들을 출제형이 문제를 내고 싶을 때 또는 뭐 무역 영어라고 하면 무역 영어에서 인코텀스, DDP 조건을 시험을 내고 싶을 때 출제형이 제시할 수 있는 함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DDP, 영세율 뭐 이런 거 제목 해가지고 안다. 그러면은 함정이 뭔지를 알아. 그러면은 딱 출제, 딱 시험장 들어갔을 때 DDP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은 함정이 뭔지 내가 바로 알잖아. 그러니까 매지가 있처럼 골로 눈이 딱 가지는 거야, 바로. 그럼 딱 가지면서 바로 정답이 보여. 막 눈에 막 다 들어와. 그러면 엄청 빨리 풀고 거의 만점 맞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함정이. 그래서 1차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2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teachme이 나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요거 훈련을 계속 많이 해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갑자기 좀 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공부는 해 갈 거고 요것도 보면은 이 문제들이 이제 최근 이 당시에 좀 핫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고시나 규칙이 세분화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안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세법 시행 규칙. 시행 규칙이라면 시행령보다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규칙이 7조의 4가 있는데 거기 제 1항에서 규정한 임차 수입물품 과세의 결정 시 순차적으로 정하는 가격을 4가지를 뭐하라?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임차 수입물품을 적용할 과세하고 견적의 그 가격 구성서를 쓰세요.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규정을 그대로 때려 박으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똑같은 문제들이요. 요것도 아까도 임차 수입물품 나왔던 거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문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회차가 진행되면서 거래 관계가 되게 어렵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래 관계도 보시면 예를 들어 다음에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나서 우리나라에 소재한 수입자 I는 하면서 쭉 나오죠. 쭉 나오면서 1번 숫자 나오는데 쭉 2번, 3번, 12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 상황 자체가 이 1번부터 해가지고 12번까지 거래 상황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냥 풍력발전기를 팔았대. 그 풍력발전기를 팔면서 그 과정에서 뭐 비용도 뭐 하자 보증도 해야 되고 교육 훈련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거래 상황들에 하면서 부수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의고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준비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1교시, 2교시, 뭐 4교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그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이렇게 한 장을 보통 줄 거예요. 이렇게 단면으로 된 한 장. 그러면은 뒤집으세요 하죠. 이런 뒤집어야죠. 이렇게. 근데 관세평가는 뭐 책 같은 거를 줘.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지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막 봐야 돼. 그만큼 양이 좀 많다. 근데 양이 많으면 뭐가 될까요? 양이 많으면 내가 그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 답안지 우리가 산출해내야 되는 그 양이 조금 적더라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관세평가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해볼 거냐. 그럼 첫 번째 우리 지금 처음 관세평가 공부하시니까 처음 관세평가 할 때는 일단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일단 이해할 거예요. 이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관세평가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거라고 했죠. 가격을 내가 산출해내는 걸 했죠. 그러면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 간단치는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과목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가격을 산출해내는 구조와 흐름을 일단 봐야 돼. 아, 이렇게 관세평가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봄과 거의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주제를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좀 독립되게 주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관세액을 골라낸다고 했잖아요. 이 관세액을. 이 관세액은 결국에는 내가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이 가격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해서 1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산출해낸다고 하면 이 각각의 어떤 비용들이 있죠. 그럼 이 비용들이 다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비용의 주제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자 보증 이런 식으로
아니면 광고 선전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비용을 두고 이 비용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뭐다? 이게 과세냐, 비과세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할지 말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결정하려면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인지 성격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쵸?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 한 6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우는 그 비용이 한 60개 정도 내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60개 정도 내에 있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주제, 비용이 뭐가 있구나. 타이틀을 잡아야죠. 타이틀을 잡고 나면 그 타이틀 밑에 뭘 해야 되냐? 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주제를 하나 잡았어요. 만약에 하자보증비 잡았어요. 하자보증비. 그러면 이렇게 하자보증비 주제를 하나 잡아요. 그러면 이 하자보증비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겠죠. 하자 또는 유지 보수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일 수도 있겠구나, 뭐 비교되어 있구나, 이런 총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행위가 두 개라고 했죠. 첫 번째 뭐? 규정서술하는 거. 두 번째 뭐? 사례 판단하는 거. 둘 다를 잡으려면 여기에서 이 비용이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러려면 여기에 뭘 적어야 돼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 근거가 나중에 배울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등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각종 규정 등을 근거로 해서 이 하자보증비라고 하는 비용이 과세다, 비과세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근거들을 비용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비용들을 각각 정리를 다 해내면 이게 하나의 책처럼 되겠죠. 그럼 이게 거의 사실상의 서브노트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란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근거지로 바꿨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 비용들이 정리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비용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자보증비는 이 근거에 의해서 과세다, 비과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산출값을 만들어내면 된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내고 나면 이 근거들이 다 정리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 만들어지는 게 근거집이라고 했잖아요. 근거집. 그러면 이 근거집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 아까 그 복잡한 사례들 있죠. 그런 사례들에 접목시켜서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꾸준히 근거집 만들고 판단하고, 근거집 만들고 판단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근거집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나의 무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서브노트는 아니에요. 서브노트 아니에요. 혹시 뭐 1차나 2차 준비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브노트 같은 걸 해가지고 교재를 요약해내는 형태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저는 이제 이걸 안 만들었는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네? P? FP? 그 다음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P잖아요? P잖아요? 그러면은 좀 뭐 약간 막 계획적이거나 뭐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아니시겠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서브노트 사실 만들어도 괜찮아. 왜냐면 서브노트라는 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이제 교재를 이렇게 요약해내는 형태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는 아마 완벽주의적, 그리고 수험생들은 아무리 피어도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생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박이 생기면 서브노트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낸 이 서브노트를 내가 신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이 돼버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결국 그걸 활용도 못해. 왜냐?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성격에 따라서, 근데 이제 피처럼 그냥 묻어내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불안해, 좀 이러면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뭔 만들자? 근거집을 만들자. 그냥 근거집을. 이 근거집은 그래서 뭔가 이 자료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장에서 사용할 법적 근거들만 정리해 놓는 형태거든요. 법적 근거는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법은 다 똑같은데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근거지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가지고 지금부터 노트에다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컴퓨터로 타이핑 치라고 해요. 그래서 주제를 이제 하나씩 오늘부터 하나씩 던져줄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주제를 이렇게 딱 잡고 이 주제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수준의 법령 근거들을 다 적잖아요. 그러고 나면 심화 뭐 나중에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더 넣고 싶은 근거들이 막 생겨요. 그럼 그 밑에다가 컴퓨터로 타이핑으로 추가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이 되면은 저한테 이제 쉬는 시간에 좀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고 좀 피드백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도 좀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례판단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관세평가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좀 이제 마음이 좀 공부할 마음이 좀 생기나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